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3강 환위험 관리 시작해볼게. 자, 1문단 볼게. 기업 활동에서 위험이란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안전성에 기이한 불확실성으로서. 얘들아, 위험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 일단 불확실성이라고 나온 거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기업에서의 위험이라고 해. 실제적인 결과가 기대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완전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는 다르겠지. 그런 걸 위험이라고 한다. 국제 금융 거래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중에서 환위험은 위험 중에서 환위험으로 지금 좁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환율이 변동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가 환위험이라고 하는데, 계속 읽어보자.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가능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그러니까 손실이든 또는 이익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현재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얘들아, 방금 위험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모든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이 기업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손실이 나거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익이 생겨. 이 모든 것이 환위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왜냐하면 예상과 달라졌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도 환위험에 들어간다. 이거 하나 체크해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익이면은 좋은 거니까 위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 하지만 위험의 정의에 따르면 이 위험에는 손실과 이익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기업 활동에서 위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불확실성, 실제와 기대가 다른 불확실성. 그 위험 중에서 국제 금융 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인 환위험. 이게 이제 이 글의 중심 소재이거든. 환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율 변동. 우리 환율이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의 정도. 기업 가치의 변화 가능성 정도.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것에는 무엇과 무엇이 모두 포함되냐면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이익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1문단 괜찮지? 2문단 갈게. 환위험은 환율 변동과 환노출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환위험이 결정되는 요소 두 가지, 환율이 변동하는 것과 환노출, 요 두 가지가 결정 요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환율 변동 곱하기 환노출 이렇게 그냥 나타낸대. 환율 변동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환율 변동인데, 그거 말고 이제 환노출이 뭔지 알려주겠지. 환노출은 하면서 환노출을 알려주고 있어. 외화로 표시된 자산 빼기 외화로 표시된 부채. 얘들아, 이게 외화로 표시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말고 다른 나라 돈, 뭐 달러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면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서 달러로 표시된 빚, 이런 거 빼는 거야. 나의 자산에서 나의 빚을 빼는 것. 또는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에서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 똑같지? 유입될 돈, 그 다음에 유출될 돈을 빼는 거지.
이것을 의미하는 순노출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말했던 거, 자산 빼기 부채 혹은 유입 빼기 유출, 예상액은 다 순노출이었던 거야. 알겠지? 이 순노출로 무엇을 측정하냐면 환노출을 측정한다는 거야.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 얘들아, 여기 중요한 거 알겠니? 뭐가 중요한 거야? 절대값.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큰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 예를 들어주고 있거든. 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순노출이 10만 달러였던 기업, 그러니까 순노출이 10만 달러였어. 그런데 환율이 10원 하락했어. 그러면 100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거고, 하락했으니까. 1만 달러인 기업 순노출이 1만 달러였어. 그러면 1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지금 순노출이 클수록 손해가 컸던 거지. 이런 게 이제 환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야. 환율 변동과 달리 환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차이점 나왔네. 환율 변동은 개별 기업이 통제 못해. 하지만 환노출은 개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노출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환율 변동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환노출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도 괜찮니? 자, 그러면 환 위험 한번 정리해 볼게. 환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이 2개 있었지? 환율 변동이 있었고, 환율 변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환노출. 이 2개로 결정을 하는데,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환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 얘들아, 환노출이 무슨 값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냐면 순노출 값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지? 순노출이 뭐예요? 라고 하면 외화로 된 자산에서 외화로 된 부채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외화는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 돈 말고.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입 예상액에서 외화로 표시된 현금 유출 예상액을 빼는 거지. 요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수입, 들어올 돈에서 나갈 돈, 지출을 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자산이나 유입이라는 게 이제 수입인 거고, 부채나 유출이라는 것은 지출돼야 할 돈이니까. 수입이나 지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순노출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 있었지? 순노출의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였어. 요거 중요했지. 절대값. 이거 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자산하고 유입 있잖아. 그러니까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더 좋잖아, 얘들아.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산과 유입이 많을수록 환노출은 적을 것만 같거든? 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의 절대값이거든? 절대값이니까 환노출이 적기 위해서는 이 유입 유출액의 크기가 별 차이가 안 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절대값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산하고 부채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비슷비슷할수록 환노출에서는 멀어지는 거고, 유입이든 유출이든 어느 쪽이 한쪽이 되게 커, 차이가 많이 나. 그렇게 된다면 환노출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절대값의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알겠지? 우리 아까 1문단에서는 여기 이익이 들어간다, 요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제 문제로 선지로 비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2문단에서는 이 개념이 이제 절대값의 개념이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가면은 환노출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랬고, 이거는 기업이 통제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은
기업 입장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해서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도 짚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지? 3문단 갈게. 3문단. 환위험 관리 기법은, 그럼 이제 글이 어떻게 돼? 방금 환위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 이렇게 가는 거야. 다양한 종류의 환노출을 관리해서, 환노출 관리할 수 있다 그랬지.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을 뜻하는데, 경영상의 불확실성, 이거 아까 위험이라 그랬지? 이 경영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뜻하는데 해지기법이라고도 한다. 해지. 영어야 얘들아. 해지기법. 해지기법에 따라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나 효율성이 달라짐으로 환위험의 종류, 크기, 미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법을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뭐 얘기하고 있냐면 환위험 관리 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위험 기법을 써야 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게 전부야. 다시 그 다음 볼게. 환노출은 하면서 다시 환노출 얘기로 가는 거야. 우리 환노출 이 문단에서 얘기한 요 환노출 얘기하는 거거든. 계속 보자. 환노출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환노출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거래 노출은 이렇게 또 좁혀가네. 환노출의 종류 중에서 거래 노출은 외화 표시 거래의 청산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환차익 또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거래 노출의 정의거든. 이해되니? 다시 봐봐. 외화 표시, 그러니까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청산하는 과정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자동차를 팔아.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달러를, 당연히 이제 미국 돈이니까 달러를 주겠지? 달러를 주기로 한 거야.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자동차를 팔고 나서 이제 미국이 우리 수출 대금을 3개월 후에 달러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자동차는 보내고 아직 달러는 못 받았어. 이 청산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었는데 갑자기 3개월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환율이 예를 들어서 1,600원이 될지 아니면 1,000원이 될지 이렇게 모르는 거잖아. 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환차익,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 또는 환율의 차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 이게 거래 노출인 거야. 여기도 이익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예상보다 더 많이 이익이 나는 것도 이제 위험인 거니까. 예상보다 많은 손해가 나는 것도 위험이니까. 거래 노출 괜찮니? 계속 보자. 거래는 이미 끝났으나 자동차는 이미 보내줬으나 결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3개월 후에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일어난 환율 변동이 결제 대금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괜찮지? 방금 얘기한 거야.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은 하면서 환 노출 중 거래 노출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으로 가. 크게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내부적 관리 기법과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외부적 관리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거래 노출 관리하기 위한 기법, 내부적 관리 기법, 외부적 관리 기법 두 가지고 내부적인 건 별거 아니야. 기업 내부적으로 재무 관리를 한다는 거야. 외부적 관리 기법은 상품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부적 기법, 외부적 기법을 앞으로 2개씩 설명해 줄 거야. 됐어? 정리해보자. 일단 환위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거든. 얘는 이제 해지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알아서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환노출 중에서 거래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거래 노출. 알겠지? 자, 거래 노출의 정의를 보자. 거래 노출은 거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아직 다 청산이 되지 않았을 때 거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이 생겨버리는 거지. 환율이 너무 오르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지거나 이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환차익이 나거나 이익, 그 다음에 환차손, 손해가 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고, 이 거래 노출을 관리하는 기법이 있대. 거래 노출을 관리하는 기법 두 가지가 있어. 내부적 관리 기법이 있고 외부적 관리 기법이 있다. 어떻게 글이 이어지는지 알겠지? 내부적 관리 기법이라는 거는 기업 내부에서 재무 관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외부적 관리 기법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시장 있잖아? 외환시장이랑 금융시장에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대. 이따가 좀 보여줄게. 상품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이제 너희가 할 것은 이제 그 다음 지문에서 나오는 내부적 관리 기법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거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면 되고, 외부적 관리 기법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나와. 그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외부적 관리 기법이 좀 어려워. 내부적 관리 기법까지는 그래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자, 넘어가서 계속 해볼게. 내부적 관리 기법 들어갈게. 4문단이야. 내부적 관리 기법은 순노출을 줄이거나 순노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얘들아 결국 비슷한 얘기인 거지. 순노출 자체가 높으면은 환노출에 노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노출의 위험을 겪는 거기 때문에 순노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거야. 또는 증가를 막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네팅과 매칭이 있다. 자, 내부적 관리 기법 두 가지 뭐 있다고? 네팅, 매칭. 됐지? 그래서 네팅이 뭔지 나오고 매칭이 뭔지 나올 거야. 자, 보자. 네팅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채권 채무 관계를 상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자, 이해가 싹 됐니? 이해가 됐으면 너무 잘했고, 이해가 안 됐으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 얘들아, 요거 정리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바로 정리하면서 할게. 지금 내부적 관리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내부적 관리 기법, 그 중에서 첫 번째 네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내부적 관리 기법 자체는 다 무엇을 줄이기 위한 조치냐면은 순노출을 줄여야 환노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순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기업 내부에서 하는 건데, 네팅이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다국적 기업이거든. 일단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을 거 아니야. 다국적 기업이니까.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쳐봐. A가 본사야.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다고 쳐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니까 다른 나라의 지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B, C, D가 다 지사야. 얘는 이제 미국에 있고, 얘 C는 일본에 있고, D는 뭐 독일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이렇게 A, B, A, C, A, D 혹은 지사 상호간, 지사끼리 지사 상호간 B하고 C 혹은 C하고 D 이런 식으로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야. 채권 채무 관계. 얘네끼리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 얘들아, 요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A가 B한테 이제 서로 이제 A 기업이랑 A 본사랑 B 지사가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A가 B한테 100만 원을 줘야 돼. 그리고 B는 A한테 50만 원을 줘야 돼. A는 C한테 50만 원을 줘야 돼. 뭐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서로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아. 자, A가 B한테 100만 원 주고 그럼 B는 A한테 5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결제를 안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얘네들을 다 상쇄시켜버려. 상쇄. 그런 다음에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 자, 봐봐. 너희가 그냥 생각을 해볼래? 서로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막 얽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A하고 B만 생각해봐. 그냥 간단하게. 얘네만 생각해도 A가 B한테 100만 원을 주잖아? 그럼 B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온 거 가지고 자기네의 그 어떤 통화인 달러로 바꿔야 돼. 그리고 미국은 A한테 이제 50만 원을 주는데 50만 원을 안 주고 이걸 달러로 준단 말이야. 달러를 준다고 생각해봐. 그 달러를 A에서는 또 원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A가 B한테 50만 원만 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야 상쇄 퉁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걸 상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50만 원만 딱 주는 거지. 모든 기업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모든 기업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다. 모든 회사랑. 그래서 차액만 결제하는 것. 뭔지 알겠지? 이게 네팅이야. 자, 그러면 다시 글로 갈게. 이때 차액을 결제할 결제 통화와 시점을 선정해야 돼. 결제 통화와 시점. 이런 식으로 지금 A, B, A, C, A, D, B, C, C, D 이런 식으로 다 얽혀 있으니까 뭘 결정해야 되냐면 어떤 돈으로 할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 각각 쓰는 돈이 다르니까 결제 통화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할지 시점 이걸 선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는데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한 3개 이상의 회사들이 관련되는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지. A, B, C, D 이런 다자간 네팅의 경우에는 그룹 내의 중앙결제센터가 중앙결제센터를 하나 정하는 거야. 뭐 어디든 상관은 없겠지. 중앙결제센터가 자회사들의 채권 채무 관계를 총괄 관리해서 다각적으로 상계하고 상호 계산을 다 해주는 거야. A, B, A, C, A, D 얘네끼리의 그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다 계산해. 그리고 순차액만을 개별 자회사들에게 통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앙결제센터가 하는 역할 알겠어? 채권 채무 관계를 다 상쇄한 다음에 자, A는 B한테 50만 원 주면 돼. B는 C한테 얼마 주면 돼. D는 A한테 얼마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순차액만을 통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앙결제센터이다. 됐지? 이 네팅은 교환 수수료 등 은행 비용을 절감하고 환노출 금액을 줄임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지만 장점이겠네. 결제 시점이 늦어지거나 거래 시와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단점 얘기하고 있어. 장점 뭔 줄 알겠어? 은행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왠지 아까 얘기했지? 100만 원을 주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또 환전을 해야 돼. 이런 수수료. 환전 수수료도 있을 거고 보내는데 또 수수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수수료를 왔다 갔다 할 거를 한 번에 해버리니까 절감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노출 금액도 줄어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결제 시점이 너무 늦어질 수가 있어. A가 B한테 100만 원을 줘야 돼. 그럼 B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가 시점을 정한단 말이야. 자,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결제한 걸 한 번에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월에 받아야 되는 돈을 5월에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제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어. 이런 단점이 있고, 혹은 통화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거래했을 때랑 결제 시의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은 A는 B한테 이제 돈을 보낼 때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원으로 했는데 결제 통화는 달러화로 결정이 됐어. 그럼 나는 100만 원, 그러니까 원으로 했지만 받는 건 달러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통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네팅 괜찮니? 계속할게. 매칭은 외화 자금 흐름에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외화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로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전략이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예를 보면 좀 쉽다 얘들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어. 그리고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 근데 그 기업이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 대금을 달러로 지불한다면 달러 유입과 유출이 상쇄됨으로써 환노출이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매칭도 쓰면 되게 쉬워 얘들아. 매칭은 요거 그림부터 내가 그려줄게. 우리나라가 있잖아.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에 이제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자동차를 수출한 거야. 자동차를 수출했어. 됐지? 그리고 수출 대금을 받아야 돼. 대금을 뭘로 받냐면 이제 달러로 받아. 달러가 들어와 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면 달러가 들어왔고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달러로 들어온 이 돈을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한 게 있거든.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한 게 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뭘 줘야 되냐면 수입 대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왔던 달러를 가지고 그대로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달러가 유입된 것을 그대로 유출을 시켜버리는 거지. 받은 걸 그대로 갖다 줘. 이렇게. 이것을 바로 지금 상쇄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환노출이 감소되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매칭시킨다 해서 매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이 그림으로 보니까 쉽지? 매칭이라는 것은 외화 자금에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외화 자금에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어. 유입, 달러가 유입되고 그 다음에 유출돼야 되는 상황. 이것 자체를 통화별로, 그러니까 돈별로, 달러별로, 그 다음에 만기별로 언제까지 줘야 되고 이런 거 있지.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것. 됐지? 통화가 같고 만기가 같으면 일치시킬 수 있는 거야. 자, 계속하자. 네팅이 보통 동일한 그룹 내에서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매칭은 동일한 그룹 내뿐 아니라 제3자 간의 거래에서도 자주 적용되는데 하면서 얘들아 요거 차이점 혹은 공통점 나온 거거든. 네팅은 동일한 그룹 내, 매칭은 동일한 그룹도 되지만 제3자 간의 거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팅은 보통 이렇게 다국적 기업, 동일 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매칭은 동일 기업도 가능하지만 제3자 간도 자주 적용된다. 그런데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어긋나면 그 기간 동안 환노출이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의점은 뭐냐면 발생 시점 자체를 유의해라.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기로 한 요 유입 시점과 유출해야 되는 달러를 줘야 되는 그 시점이 어긋나 버린다면은 환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점을 좀 잘 맞춰야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니?
네팅, 매칭 괜찮지? 자, 넘어갈게. 여기가 이제 좀 어려워. 얘들아, 외부적 관리기법 6문단 볼게. 외부적 관리기법은 매우 다양한데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가 대표적이다 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선물한 해지, 통화 옵션 해지 이렇게. 선물환 해지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인 선도 환율로 미래의 만기일에 인수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렵네. 선물환 해지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는 거래. 근데 이제 선물환 계약이 뭔지가 좀 어려운 거지. 적어가면서 할게. 외부적 관리기법. 외부적 관리기법이 첫 번째, 선물환 해지. 선물환 해지는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선물환 계약. 선물환 계약이 뭐냐면 선물환 계약.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냐면 특정 외화, 예를 들어 달러화라는 특정 외화를 거래일에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뭐라고 했냐면 선도 환율. 선도 환율이 뭐라고? 거래하는 날에 미리 정한 환율인 거야. 환율을 미리 약속해 놓은 거지. 정해 놓은 거야. 미리 정한 환율로 만기일에 인수 인도하기로 약속해 놓은 그런 계약이 선물한 계약이거든. 자, 이거 예를 가지고 공부하면 진짜 할만하거든. 여기 밑에 나온 예인데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A랑 이제 거래를 하는 거야. A기업은 미국에게 자동차 팔았어. 그리고 미국은 수출 대금 주기로 했어. 얼마를? 100만 달러 주기로 한 거야. 100만 달러. 언제? 3개월 후에. 이렇게. 그럼 A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지. 3개월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A기업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해봐. 그냥 예를 든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 지금 현실 환율하고 되게 괴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현재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럼 지금 받잖아? 지금 100만 달러 받으면 10억이야. 그런데 3개월 후는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얘네가 A기업이 환율이 그래도 한 1250원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1250원일지는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 버려. 1달러에 1,500원이 돼버리잖아? 그럼 얘들아 이 100만 달러의 가치가 15억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근데 환율이 떨어져. 1달러에 800원이 되잖아? 그러면 이 100만 달러의 가치는 8억이 돼버리는 거야. 되게 괴리가 커지지. 그래서 A기업이 너무 불안하니까 은행에 이제 선물환의 계약을 하는 건데 은행에서 어떤 계약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특정 외화 달러화를 선도 환율 1달러를 1,200원에 바꾸자. 만기일 3개월 후. 왜냐면 우린 3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들어오거든. 이렇게 계약하는 거야. 이게 선물환 계약이야. 그래서 3개월 후에 우리는 너희한테 100만 달러를 줄게. 그럼 너희는 1달러에 1,200원씩 해서 우리에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선물환 계약이거든. 이랬을 때 A기업이 은행에게 선물환을 매도한다. 이렇게 표현해. 선물환을 파는 거야.
이 100만 달러 선물안을 매도하면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얘를 바꿔서 주는 거야. 그러면 3개월 후에 12억 이렇게 준다는 거지. 이게 선물안 계약이야. 이해가 좀 되니? 그래서 만약에 3개월 후가 됐다? 3개월 후에 100만 달러 주고 12억에 바꿨는데 1달러에 800원이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사실은 선물한 계약이 없었으면은 100만 달러의 가치가 8억이 될 뻔한 거거든? 근데 자기네들은 12억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잘한 거겠지? 근데 만약에 1달러가 1,500원이 되어 있다고 해봐. 환율이 막 올라갔어.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러면은 사실은 이 선물한 계약이 아니었으면은 이 100만 달러가 15억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미 미리 정한 환율인 선도 환율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2억의 가치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이 선물한 해지는 단점이 있어. 단점이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해되니? 자, 글을 읽어볼게. 내가 지금 설명 다 한 거거든? 자, 계속 보자. 선물한 계약은 거래 체결시가 아닌 만기일에 외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기일 3개월 후 이렇게 미래 시점에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3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예정되어 있는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은 해당 거래 금액만큼의 선물환을 100만 달러만큼의 선물환을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선물한 계약 상대방이 여기선 누구였어? 은행에게 매도해서 100만 달러만큼의 선물환을 팔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A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 10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고 하자. 내가 든 예지. A 기업은 현재 환율이 1,000원이지만 3개월 후에는 1,250원이 될 거라고 그냥 예상하고 있어. 이건 예상이야. 그런데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원으로 바꿨을 때 가치는 3개월 후에 환율에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15억 원이 돼서 이득을 보지만 800원으로 하락한다면 8억 원이 돼서 손해를 본다. 이때 A기업이 만기가 3개월, 선도 환율이 1,200원인 선물환을 매도해버려. 선물환을 매도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A기업이 은행에게 선물환을 매도해. 그러면 3개월 후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선물한 계약 상대방에게 인도해줘. 그리고 1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얻는다. 선물한 계약 알겠니? 자, 7문단 봐봐. 선물한 해지는 환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만 이로 인해 환율이 기업에 유리하게 변동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의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방금 얘기했잖아. 환율이 1,500원이 됐어. 사실은 15억 원을 만들 수 있는데 12억의 가치로밖에 못 바꿨어. 이런 어떤 이익의 기회까지 날려버린다는 거야. 이러한 이익의 기회를 잃지 않으면서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선물한 해지의 단점을 극복한 상품이 있대. 그것이 바로 통화 옵션 해지라고 얘기하네. 통화 옵션이란, 이제 통화 옵션이 뭐냐면 외환을, 달러화를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으로, 미리 약속한 행사 가격 1달러에 1,200원 이런 식으로 행사 가격으로 만기일이나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 조금 다르네. 매입, 매도가 같이 있네.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은 콜옵션이라고 하고 매도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은 풋옵션이라고 한대.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각각 환율 상승 위험과 환율 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 이거 좀 어렵지? 자, 적어볼게. 자, 통화 옵션 해지 갈게. 통화
옵션 해지. 얘들아, 요 선물한 해지랑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위에 걸 좀 잘 이해하고 내려오면 할 수 있거든. 얘는 통화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이 얘들아 선택이야,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 일단 외환을 미리 약정된 행사 가격, 약정된 가격으로, 약속된 가격으로 만기일이나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매입할 수 있거나 사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계약이야. 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즉 매입 청구권이 부여된 옵션은 콜옵션이라고 하고, 매도 청구권은 풋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요 그냥 용어니까 좀 외워야 되는 거거든. 매입은 사는 것, 콜옵션, 매도는 파는 것, 풋옵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 가지 더 주거든. 콜옵션은 환율이 상승할 때 이익이고,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다. 까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읽고 나서 설명해 줄게. 통화 옵션은 선물한 계약과 유사해. 얘들아, 앞에 우리 선물한 계약 봤잖아. 얘랑 되게 유사한데, 옵션 매입자가 환율에 따라 옵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 중요한 게 나오네. 통화 옵션 해지의 가장 큰 장점은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아까 전에 콜옵션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콜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율이 올랐을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풋옵션 산 사람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나 이거 행사할게 이렇게 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안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선택이야, 선택. 그래서 옵션이거든. 그래서 옵션 매입자는 이 옵션 산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옵션을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는 대가로 옵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 판 사람에게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요게 또 차이점인 거야. 아니,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가, 선택하는 어떤 이익을 누리니까 대신 무조건 이 옵션 판 사람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되냐면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 요게 차이점이야. 됐니? 얘들아, 그럼 요거 내가 설명해 줄게. 이 글에서 풋옵션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 풋옵션. 왜냐면 요 풋옵션이 위에 있는 선물한 해지랑 되게 비슷해. 자, 똑같아. 미국에게 자동차를 팔았어, A 기업이. 그리고 미국이 3개월 후에 100만 달러를 주기로 한 상황이야, 수출 대금을. 알겠지? 100만 달러를 줘서 A 기업에게는 3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들어올 예정이야. A 기업은 똑같은 두려움에 떠는 거야. 똑같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환율의 변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하고 이제 이 통화옵션 해지 상품을 계약하는 건데, 얘도 똑같이 계약을 해볼게. 1달러에 1200원에 바꿔주세요. 이렇게 달러를 1200원에 바꿔주세요. 그리고 만기일은 3개월 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지. 옵션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것은 1달러당 10원의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화옵션 계약을 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얘들아, 지금 현재는 환율이 1000원이야. 그런데 얘도 올라가. 1500원으로 올라가면 100만 달러의 가치는 15억이 되고, 환율이 떨어져 800원이면 8억이 돼버리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3개월 후에, 이제 3개월 후가 됐어. 100만 달러를 받았다? 100만 달러를 딱 받았더니 환율이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면 지금 100만 달러를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바꾸면 8억이 돼버려. 8억. 하지만 얘는 풋옵션을 샀거든. 풋옵션은 어떻게 해주기로 한 거야? 1달러를 1200원에 바꿔주기로 한 거야. 나 지금 시장에서 그냥 바꾸면 1달러에 800원에 바꿔야 되는데 1달러에 1200원에 바꿔주기로 했으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얘는 이익이 되는 상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저 옵션 행사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100만 달러를 은행에 이렇게 인도해주면 은행은 이 100만 달러를 1달러에 1200원씩 바꿔줘 12억을 바꿔주는데 단 옵션 프리미엄이 있잖아. 1달러당 10원씩 해주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가 되냐면 이 100만 달러 바꾸는 거니까 1000만 원이 되거든. 100만 곱하기 10 하면 1000만이 돼. 산수. 그럼 이 1000만 원을 A기업이 은행에게 지급해야 되잖아. 옵션 프리미엄으로. 맞니?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할 거 같니? 100만 달러를 주고 12억을 받으면 A기업이 다시 1000만 원을 주겠어? 얘네가 그렇게 하겠니? 그렇게 안 하겠지. 12억을 기업에게 줘야 되는데 A기업이 은행에게 줄 1000만 원을 빼고 주는 거지. 11억 9천만 원을 은행이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억에서 옵션 프리미엄 빼서 11억 9천만 원을 주게 되는 것. 이해됐어? 이게 풋옵션이야.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 버렸어. 3개월 후에 100만 달러 받았는데 환율이 올라갔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굳이 1달러를 1200원에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지금 그냥 1달러를 1500원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저 옵션 행사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옵션 행사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 옵션 프리미엄 값만 은행에게 주면 되는 거야. 이게 풋옵션. 자, 이해됐어? 그래서 풋옵션이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여기 선물한 계약이랑 여기 풋옵션이랑 똑같잖아. 그치? 똑같은데 차이점 있지. 그거 공부해야 돼. 차이점. 선물한 해지는 무조건 선도 환율로 되는 것. 선택할 수 없어. 그냥 계약했으면 무조건 바꿔야 돼. 통화옵션 해지에서 풋옵션은 환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환율이 떨어졌을 때 뭐보다? 요 1200원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한 1달러에 1200원보다 떨어졌을 땐 무조건 유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선택하고 옵션 프리미엄 줘야 된다는 것.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선택 안 한다는 것. 이거 알면 돼. 알겠지? 요 얘기가 글에 나와 있거든. 자, 봐. A기업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행사 가격이 1달러당 12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달러당 10원인 달러와 풋옵션을 매입하면은 3개월 후 환율에 따라서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해. 만약 환율이 1200원 이하야. 환율이 떨어졌어. 그럼 옵션을 행사해. 달러당 1200원을 받을 수 있어. 환율이 1200원보다 내려갔는데 나는 환율을 1200원으로 그러니까 1달러당 1200원씩 바꿀 수 있으니까 이득인 거야.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차감, 1000만 원 차감하면 11억 9천만 원을 얻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환율이 1200원보다 높아? 옵션 행사 안 할래요? 하고 그냥 수출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를 그대로 팔면은 11억 9천만 원보다 더 많은 원화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글이거든? 설명 안 해준 거 있지. 콜옵션 설명 안 해줬지. 콜옵션 설명해줄게 얘들아. 사실 요렇게만 알아도 될 텐데 콜옵션도 좀 설명을 해주면 풋옵션, 콜옵션 이렇게 있을 때 풋옵션은 얘들아 매도 청구권이었지. 매도 청구권. 그리고 얘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되는 거고 콜옵션은 매입 청구권. 매입 청구권. 얘는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익인 거거든. 요거 좀 해보자. 요게 어떻게 보냐면 얘는 콜옵션은 얘기가 좀 달라져. 이건 거꾸로거든. 뭐가 거꾸로냐면 우리 여태까지 본 거는 지금 다 미국에게서 돈을 받을 때였어. 100만 달러 받습니다. 100만 달러 받습니다. 이럴 때였는데 이건 거꾸로야. A 기업이 미국에게 줘야 되는 상황. 100만 달러를. 이 상황에선 이제 콜옵션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 미국에게 물건을 받았어. 뭐 자동차라고 해봐. 자동차를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3개월 후에 너희에게 100만 달러를 줄게 라고 했을 경우에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도 똑같아. 3개월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얘도 지금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 1달러에 1000원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10억이 있으면 10억 가지고 100만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 버려. 환율이 올라가서 1달러에 1,500원이야. 그러면 15억을 만들어서 15억을 가지고 100만 달러를 만드는 거야. 환율이 내려가. 1달러에 800원이야. 8억만 있으면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환율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상황이야. 자, 똑같은 계약 맺을게. 은행이랑 3개월 후에 1달러를 1200원에 바꿔주렴. 3개월 후에 우리가 옵션 프리미엄은 1달러당 10원에 해줄게 라고 콜옵션을 사는 거지. 그랬을 때, 얘들아, 그랬을 때 봐봐라. 1달러를 1200원에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3개월 후가 됐어. 우리가 이제 100만 달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줘야 되는 상황인데 환율이 올라갔어. 1달러를 1500원에 바꿔야 돼서 15억이 필요해. 너무 출혈이 큰 거 아니니? 그지? 그랬을 때 우리 콜옵션 있었지? 지금 1달러를 1500원에 바꾸는데 지금 우린 은행하고 1달러를 1200원에 바꿔주기로 약속을 맺었었어. 그러면 콜옵션 행사하는 거야. 맞지? 콜옵션 행사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똑같아. 은행에게 이제 12억을 줘. 12억을 주면은 얘네가 1달러를 1200원에 바꿔서 100만 달러를 만들어 주는 거지. 맞지? 왜냐면 이 은행이 1달러에 1200원에 안 바꿔주면 우리는 그냥 생돈 15억.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500원이니까 15억을 다 들여서 100만 달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됐니?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있잖아. 옵션 프리미엄 1달러에 10원이니까 옵션 프리미엄 쳐서 12억 1천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 100만 달러를 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100만 달러를 마련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야.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익이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몰래? 환율이 떨어졌다 얘들아? 1달러가 800원이야. 800원만 있으면 1달러당 800원만 있으면 즉 8억만 있으면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어. 굳이 12억 들여가지고 은행에서 바꿔달라고 할까? 안 하겠지?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잖아. 환율이 내려가면은 행사를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콜옵션 행사 안 할래. 왜냐면 나 지금 그냥 8억만 가지고 100만 달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옵션을 행사 안 해. 대신 어떻게 하면 돼? 옵션 프리미엄 1000만 원만 줄게 이렇게 하고 끝낸다는 거지. 콜옵션 뭔지 알겠니? 방향의 차이거든. 그래서 콜옵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이익이라고 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보통은 내 생각에는 그냥 여기 선물한 계약이랑 요 풋옵션 가지고 두 개를 비교 대조해서 내실 것 같은데 혹시 콜옵션을 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얘들아?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 문제 좀 풀자. 얘들아 문제 풀 건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수능 특강 123페이지 가면 되거든. 123페이지에서 1번 봐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요거 바로 그냥 3번 갈게. 너희가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3번은 환위험을 관리하는 대표적 기법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환위험 중에서 거래 노출을 관리하는 대표적 기법, 내부 외부 있었지? 내부 기법인 네팅과 매칭, 그 다음에 외부 기법인 선물한 해지와 통화 옵션 해지, 이렇게 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서 3번 해주면 되고, 나머지 틀렸으니까 읽어보면 될 거야.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이익을 얻게 되는 가능성도 포함한다. 맞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 손해를 얻을 가능성 둘 다 포함한다 그랬지? 왜냐면 예측과 달라지는 게 위험이기 때문에. 자, 2번.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과 하락하는 기업 모두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건 이제 콜 옵션이었고,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기업은 풋 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콜 옵션, 풋 옵션 모두 다 통화 옵션 해지 안에 들어간다. 2번 맞고. 3번, 외화로 표시되는 거래 체결 시점보다 결제 시점이 늦을 경우 거래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하고 있지? 거래는 이미 다 완료됐는데 3개월 후에 결제가 돼. 그러면 그 3개월 사이에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그 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환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4번, 외화 유입이 예정돼 있을 때 미국에서부터 100만 달러 들어오는 상황인 거지. 선물한 해지를 통해서 환위험을 줄이려면 기업이 선물한을 매도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이렇게 미국이 A 기업에게 100만 달러가 들어올 예정이었을 때 은행에게 선물한 매도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렇게 좀 외워주면 참 편할 것 같고 맞고. 5번, 기업의 외화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많을수록 유입 빼기 유출이 순노출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유입 예상액이 많아. 그럼 순노출의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겠네? 그치? 그러니까 환위험이 커지는 건 맞아. 그렇다면 적을수록, 유입 예상액이 적을수록 환위험이 작아진다? 얘들아 그런가? 유입이 작고 유출이 커, 엄청 커. 그럼 이것도 절대값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위험이 작아지는 건 아니야. 요게 그 내가 절대값을 주의하라고 했던 그 선지야. 그래서 이 환위험은 순노출의 절대값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다. 비슷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넘어가자. 3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네팅, 니은이 매칭이었거든. 적절하지 않은 것. 네팅은 실제 결제 대금을 지불할 때 거래에 사용된 통화와 다른 종류 통화가 사용될 수 있다. 기억나니? 그 네팅 자체가 이제 거래는 원화를 했는데 결제 대금은 달러화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었지. 왜냐면 그 결제 통화를 중앙결제센터에서 정하기 때문에. 2번, 니은 매칭은 특정한 시기에 동일한 외화의 유입과 유출액을 상쇄시켜 맞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환노출을 줄이는 것. 알겠지? 미국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값을 지불해버리는 이런 거. 상쇄시키는 거. 3번, 네팅을 사용하면 매칭을 사용할 때와 달리 실제 결제 금액이 거래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 거래 금액은 100이었는데 100만이었는데 1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결제 금액은 5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상쇄되니까. 자, 아까 요거 기억나면 좋은데 A가 B에게 100만 원 줘야 되고 B는 A에게 50만 원 줘야 돼. 그치? 그래서 실제 결제 금액은 100만 원이야. 그런데 50만 원 받을 게 있었잖아? 퉁쳐.
상쇄시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A가 B에게 50만 줘도 되는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결제 금액은 50만, 거래 금액은 100만 줄어들 수가 있다. 상쇄됨으로. 4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기업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얘들아, 요거 기억은 동일 기업 그룹끼리 하는 거였고 니은은 동일 기업 그룹에 안 속해도 가능했었지? 바뀌어 있는 걸. 답 4번이야. 5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기업의 재무관리를 통해 환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이다. 다 내부적 관리 기법이었기 때문에. 맞네. 해서 3번처럼 문제 나올 수 있고 4번이 중요하고 어렵겠지. 그래프 봐야 돼.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봐. 다음은 3개월 후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갑이 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한 해지 또는 통화옵션 해지를 사용했을 때 3개월 후 기업 갑이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를 비교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수출 대금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다. 이거 그림 그리면 좀 좋아. 우리나라 기업 갑이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요 상황이야, 얘들아. 1만 달러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 그랬을 때 선물한 해지 또는 통화옵션 해지 중에서 그거 생각하면 돼. 통화옵션 해지는 두 개가 있잖아. 1만 달러가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무슨 옵션이야? 라고 했을 때 풋옵션이야. 이렇게 봐야 돼. 알겠지? 그랬을 때 요 1만 달러가 3개월 후에 원화 가치로 얼마냐? 라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가로 안도 읽어봐야지. 단, 선물환의 선도 환율과 통화 옵션의 행사 가격은 똑같고, 옵션은 만기 시점인 3개월 뒤에만 행사 가능하고, 선물환 해지랑 통화 옵션 해지 이외의 기법은 없고, 옵션 프리미엄 외의 비용은 없어. 통화 옵션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프를 볼래? 그래프가 지금 얘들아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실선.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걸 읽어와야 돼, 이걸. 얘들아, 이게 지금 3개월 후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거든? 3개월 후에 1,2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야. 1,200만 원. 3개월 후 실제 환율이 어떻든 간에 1,2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선도 환율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알겠지? 선도 환율이 그럼 얼마였던 걸까? 1만 달러가 1,200만 원이 된 거잖아. 1만 달러가. 그럼 1달러가 1,200원이 된 거지. 곱해봐 얘들아. 나누면 되는 거겠지? 1200만 나누기 1만 하면 1200이 나와서 1달러에 1200원인 선도 환율을 정하고 그것을 3개월 후에 이제 1만 달러를 자 요거지. 1만 달러를 은행에게 이렇게 주면 은행은 1달러당 1200원 이렇게 한 다음에 갑에게 줬겠지.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통화 옵션의 행사 가격이 동일하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통화 옵션 해지도 1달러당 1200원에 계약을 한 거야. 단 옵션 프리미엄이 있잖아. 그래서 얘들아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1190원 이렇게 된 거야. 1190원. 지금 뭐가 빠진 거냐면 10원이 빠졌잖아. 10원이 빠졌지. 10원이니까 지금 1190만 원이잖아. 아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지금 10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잠깐만. 1200원에서 1190만 원이 빠진 거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빠진 거지. 이 10만 원이 뭐냐면 옵션 프리미엄이 되겠지. 10만 원. 10만 원인데 이제 1만 달러 이렇게 되니까 옵션 프리미엄은 1달러당 10원인 거지. 1달러당 10원. 맞겠지? 1달러당 10원이었을 때 1만 달러 하면은 10만 원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1달러당 10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1190원인 건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올라갈 수가. 이 점점점 점선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환율 변화가 있으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을 때? 풋옵션은 환율이 하락했을 때. 환율이 하락할수록 이득이니까. 풋옵션을 행사하면 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원화 가치는. 자,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변화가 있는 점선. 변화가 있는 점선은 통화 옵션 해지.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방금 내가 맞게 말했니? 내가 지금 좀 착각이 되는데, 변화가 있는 요 점선은 통화 옵션.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실선은 선물한 해지. 이렇게 보면 돼. 자, 알겠지?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 갑이 선물한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과 선도 환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선도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고 3개월 후 환율은 선도 환율 이 두 개의 차이가 커질수록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가 커진다. 얘들아, 선물환 해지를 선택하잖아? 그럼 무조건 1달러당 1200원에 바꿔서 무조건 1200만 원이 되는 거야. 실제 환율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 그래서 실제 환율이 커지든 작아지든 어쨌든 이 차이랑 상관없이 늘 선물환 해지는 1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정돼 있으니까. 알겠지? 자, 2번. 갑이 선물환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이 1210원이 되었다면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적다? 이거 좀 어려운데 봐봐.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어. 이건 아까 했지. 무조건 1200만 원이 된다고. 근데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는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3개월 후 환율이 1210원이라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통화 옵션 해지 중에서 얘가 풋옵션이잖아. 풋옵션. 맞지? 풋옵션이니까 환율이 내려갔을 때 이익이 되는 거지. 자기가 계약한 1200보다. 근데 이거 환율이 올라갔잖아. 그럼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하면은 이 옵션 행사를 할까? 옵션 행사 안 해. 왜냐면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환율이 올라갔을 땐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옵션 행사 안 하고 그냥 1달러당 1210원에 바꿔. 그럼 1210만 원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옵션 프리미엄 줘야 될 거 아니야. 옵션 프리미엄 얼마였어? 1달러당 10원이니까 10만 원이었지. 10만 원 빼. 그럼 얼마야?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 옵션 프리미엄을 꼭 빼야 돼. 이게 포인트. 그러면 똑같네. 둘 다 1200, 1200 같네.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 갑이 이번엔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에 3개월로 환율이 1190원보다 높으면 갑이 지불해야 할 옵션 프리미엄은 1달러당 10원보다 커진다? 얘들아, 이건 뒤만 보면 돼. 환율이 높아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바뀌나? 옵션 프리미엄은 그냥 그대로 고정인걸? 그래서 그냥 옵션 프리미엄은 안 바뀌어 라고 생각하면 되고 4번. 갑이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이 통화 옵션의 행사 가격 1달러당 1200원보다 낮으면 갑은 통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행사함으로써 환위험을 제거해야지. 그치? 왜냐면 풋옵션은 환율이 낮을 때 이익이니까. 자, 5번. 갑이 둘 중 어떤 해지도 선택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3개월 후 환율이 그냥 1200원이야. 그럼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 얼마겠어? 그냥 1200만 원이야. 그럼 선물한 해지를 선택했을 때도 1200만 원이었지? 동일하다. 맞네. 그래서 5번 해주면 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니? 4번 선지 다 중요하거든, 얘들아. 요 4번 선지 1, 2, 3, 4, 5를 하나씩 다 보면서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환율이 올랐을 때, 내려갔을 때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4번 공부 꼭 열심히 좀 해주고
문제가 하나 더 남았지. 5번. 얘들아 5번 너희가 할 수 있거든. 5번에 이거 답 3번이야. 3번에 C가 상쇄야. 상쇄. 상쇄는 아예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 주어서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상반되는 게 서로 영향 주어 없어짐. 이렇게 돼야 상쇄니까 3번으로 해줘야 해. 아 얘들아 길고 힘들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할 테니까 스스로 복습하면서 잘 공부해보자. 고생했어. 여기까지 할게.